네, 12.3 비상겸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의미와 쟁점을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1심 선고 주문 장면 먼저 보고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정부 고위 공직자로서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함에도 윤석열, 김용현 등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이후 내란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위증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 피고인 잠시 일어서시죠.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네, 앞서서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량이 나온 겁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같은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한덕선 총리의 경우에는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그리고 이 관련한 헌재에서의 위증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한덕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본인의 공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3년이 나왔기 때문에 구형량도 동일하고 그리고 죄명도 대부분 유사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도 그에 버금가는 형량이 선고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 특검의 구형량의 2분의 1에도 미달하는 정도의 형량이 선고됐던 것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법조인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선고 형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재판부는 뭐라고 판시했습니까? 재판부에서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서 물론 이 내란 행위가 가지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위험성은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김용현 전 장관 등과 사전에 모의하지는 않았다라는 점, 또 어떤 예비한 정황도 없었지만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단전 단수를 지시하고 또 실제로 자신의 지시를 받은 이 허석곤 소방청장 등이 이러한 지시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후속 행위가 없었다라는 점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내란 행위에 종사했다라는 등의 어떠한 이 증거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고 했고요. 또 유리한 양형 사유 관련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재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한 것은 이 허석군 전 청장에게 통화한 것이고 또 허석군 소소한 청장을 통해서 실제 단전 단수조차 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지시 여부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는데요. 오늘 재판장이 뭐라고 했는지 얘기 듣고 또 오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에 당부를 한 거고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내란이 개시된 이후 허석권에게 전화하여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함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 행위로 인하여 기수에 이른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관여한 개개의 행위, 즉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이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지시를 자신은 받은 적조차 없다고 계속 부인을 해왔는데 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의 증언이 좀 결정적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하달받은 적도 없고 내가 허석곤 전 청장에게 그러한 지시 내용으로 연락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 단수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전달받았다라고 재판부 인정을 했습니다. 주요하게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리하게 작용했던 증거가 해당 문건을 만들었다고 스스로 인정을 한 김혜연 전 장관의 진술이 있었던 거죠. 내가 이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구체적인 지시사항에 대해서 기재된 이 문건을 만든 사람이 김혜연 전 장관 내 본인이다라는 취지로 김 전 장관이 했던 진술, 또 해당 문건의 내용이라든지 또 피고인이 소방청장에게 한 지시의 내용, 그리고 이 대통령실의 CCTV 이런 것들이 결국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단전단수 등의 지시의 문건을 받았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로 절시했고요. 또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 허석훈 청장에게 지시를 하달했는가, 그것과 관련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허석훈 전 청장이 스스로가 그런 지시 받았다라고 법정 증언했다는 점, 또 소방청의 상황 판단 회의 때 이 소방청의 간부들이 다수 함께 했는데 그러한 통화 내용 이후에 이 장관으로부터 여러 가지의 지시사항을 이행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목격 진술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이야기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런 통화 후에 이 간부회의에서 나눴던 이런 회의 내용 등을 종합해서 고려하면 결국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허석훈 청장에게도 단전단수 관련한 협조의 지시를 했다라는 점까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예, 그리고 재판부는 단전 단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내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만으로도 내란의 가담 행위다라고 재판부에서 봤고요. 설사 실질적으로 소방청장이 단전단수라는 행위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판부에서 지적한 부분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나는 그날 대통령실에 가서야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 사전에 모의하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몇 분 동안 그곳에 있었다고 해서 갑자기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를 가지고 가담했다라고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제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 김혜연 전 장관이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모든 전체 행위에 대한 사전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라는 점, 받고 나서 선포 이후에 자신의 집무실에 가서 허석훈 전 청장에게 구체적인 단전단수 지시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 비상계엄 선포 직전이라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인식했다라고 본 것이고요. 인식하고 자신의 실행 행위인 이 단전단수 지시를 실제 통화를 통해서 했다라는 점에서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내란죄가 이미 성립했다라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네,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받았던 혐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그리고 위증 혐의,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였는데 지금 유죄가 나온 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 위증 혐의잖아요. 네. 위증 혐의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을 했었습니다. 내가 대통령으로부터 그러한 지시사항 받은 적이 없고 실질적으로 허 청장에게 내가 그러한 내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등 이 혐의를 전부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가 선고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일단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관련한 이 문건을 나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받은 적이 있다라고 재판부는 봤고 이 관련한 헌재에서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증언 내용은 위증이다라고 인정했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했다라고 증언한 부분들도 다른 국무위원들이랄지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인원들이 모두 윤 전 대통령이 이 외교부 장관에게 문건을 주는 모습을 봤다라고 명확히 증언한다라는 점 등등을 봤을 때 이 부분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증언 내용 위증이다라고 재판부 인정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그 현장에 있었던 이 다른 국무위원들도 해당 장면을 목격했는지 기억이 불분명하다라고 지금 참고인들이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피고인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증언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위증 혐의는 이른바 포괄일죄라고 해서 이 포괄일죄 중에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만 무죄가 날 때는 이것을 주문해서 무죄로 선고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결국
결국 위증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무죄에 난 부분을 보면은 직권남용 부분인데 소방청 지휘부가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 이 점은 왜 이렇게 나온 겁니까? 네, 지금 해당 부분 관련해서는 이 재판장이 상세히 그 사실관계를 적시를 했거든요. 일단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았다라고 봤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자신의 집무실로 올라가서 허석훈 전 청장에게 전화로 24시경 경찰이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로부터 이 언론사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를 좀 해줘라라고 이 허석훈 소방청장에게 통화를 했고, 그러자 허석훈 소방청장이 이영팔 차장에게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전달했다는 것이고요. 이 해당 차장이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단 본부장에게도 이러한 부분들을 전달을 했고, 이 해당 본부장이 일종의 공문을 작성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 직권남용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직권남용죄라는 것이 단순히 직권만 남용한 것이 구성 요건의 전부가 아니라 자신의 직권을 남용을 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직권남용 관련해서 이 특검이 기획을 했던, 특검이 기재했던 공사실 내용이 결국 허 청장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 공사실 기재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허 청장이 과연 황기석 당시 서울 소방 재난 본부장에게 공문을 만들게 한다든지 단전 단수 관련해서 일선 소방청에 경찰의 협조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는지,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러한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구체적으로는 공문에 대해서 이미 당시 본부장은 전화를 받기 전부터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문을 발송했다라는 것은 이 전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계속해서 작성해 오던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상민 전 장관과 허석훈 소방청장의 통화와 공문 발송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이 없어 무죄다라는 취지로 설시했습니다. 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실 15년간 판사로 재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지난달 피고인 신문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치환하는 발상은 창의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재판부가 연이어서 내란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덕선 총리 때도요.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미 12월 3일에 선포된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명확히 판시를 했고요. 오늘 류경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도 윤 전 대통령과 김영현 전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계속해서 설시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12월 3일에 선포됐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결국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라는 두 번째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19일에 예정되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영현 전 장관 등 8명의 피고인에 대한 이 내란 관련한 범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란죄는 성립한다라고 직위원 재판장이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이 시간이면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네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이 나오는데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잖아요. 네.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까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한덕선 총리에 대해서 특검이 구형했던 15년보다 무려 8년을 상회하는 징역 23년이 선고됐을 때 다수의 법조인이라든지 많은 국민들께서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기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겠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한 전 총리와 동일한 혐의 그리고 심지어 위증까지 비슷한 태양을 지금 지닌 지금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한덕선 총리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재판부가 다르다. 그래서 다른 재판부마다 다른 양형 기준을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김영현 전 장관의 형량 내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도 사실상 선고될 때까지 지켜봐야만 정확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전 총리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형량을 받은 이상민 전 장관이 주문을 선고받은 뒤에
미소를 짓는 장면이 포착이 됐거든요. 안도한 걸까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당시에 이제 방청석에서 이제 스케치를 한 기자들의 보도 내용을 보면 그 방청석에는 이상민 전 장관의 가족들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딸로 추정되는 방청석에 있었던 방청객이 징역 7년을 이제 선고받고 나서 아빠 뭐 사랑한다, 괜찮다라고 외치자 방청석 쪽을 바라보면서 이상민 전 장관이 미소를 지었고요. 옆에 부인으로 보이는 방청객도 배석을 했는데 우리는 끝까지 믿겠다라고 부인이 이제 소리치기도 했고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이라든지 지지자들을 향해서 미소를 보인 것이 아닌가 싶고 그렇지만 이렇게 선고 내용을 듣고 미소까지 보일 수 있었던 여유가 있는 모습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상민 전 장관도 판사 출신입니다. 따라서 한덕선 총리의 선고 내용을 듣고 아마 자신도 10년 이상 중형이 선고될 것이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 현장에 갔을 것 같은데 자신의 예상과 달리 이 선고 형량이 다소 예상보다는 낮게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도 또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지지에 대한 예용 이런 것들 때문에 미소를 보인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여기서 줄이죠.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